청취자님, 혹시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 이런 정치인들의 호소 자주 보셨죠? 네, 요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뉴스 주제죠. 맞아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 같거든요. 예산은 부족하고 막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엄청난 부를 쌓은 극소수에게 그 책임을 좀 지우자 이런 주장이니까요. 누구나 솔깃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방대한 경제 분석 자료들은요, 이런 표면적인 정치 슬로건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현실 데이터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다각도의 시각을 즐기시는 우리 지식탐구저 청취자님과 함께요.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로빈후드 국가 현상, 그리고 그 부유세의 민낯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시의적절한 접근이네요.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수사하고 실제 경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아,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제 분석 기사들이나 연구 논문들은 이 부자 증세 현상이 도대체 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아주 세밀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쏟아지는 세금 관련 뉴스의 진짜 맥락, 그걸 완벽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상황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부터 보시죠.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팩트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건 뭐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1980년에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였거든요. 9%면 뭐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무려 16%로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유럽의 상위 1% 역시 같은 기간 동안 8%에서 12%로 파이가 엄청 커졌고요. 한마디로 소득이 꼭대기로 쫙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그 부자들의 금고를 열자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들 표심을 잡기 딱 좋은 구호니까요. 구체적인 움직임도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뉴욕시장 조란 맘단니는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2%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캘리포니아는 한술 더 떴죠. 맞아요. 억만장자들을 겨냥해서 일회성 5% 부유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 좌파나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유세 도입 캠페인이 유권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 조세 제도가 부자들에게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간다. 즉, 시스템이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오늘날의 국가 시스템은 사람들의 막연한 비판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로빈후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표 하나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그 자료에 등장하는 지니계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좋죠. 이게 직관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불평등, 이걸 나타내는 경제 지표잖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G7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세금을 떼기 전, 즉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놓고 본 세전 지니계수는 평균 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아, 시장 자체에서는 불평등이 심해진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복지 혜택을 모두 반영한 세후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수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와, 진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세금을 떼기 전에는 격차가 벌어졌는데 세금 떼고 복지 돌리고 나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 자체는 승자 독식으로 흘러갔을지 몰라도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부를 재분배하는 그 교정 기능 있잖아요.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야,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연히 과거가 훨씬 더 평등하고 공정했을 거라는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 조세 정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무슨 모범 사례처럼 등장하는 황금기가 바로 1950년대랑 60년대더라고요. 그때 비율이 엄청 낮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무려 91%에 달했고 영국은 최고 소득세율 83%, 배당금 같은 불로소득에는 무려 98%라는 살인적인 세금을 매겼다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숫자만 보면 진짜 그때야말로 국가가 진짜 로빈 후드였던 것 같습니다. 명목상의 숫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효세율을 봐야 하거든요. 실효세율이요? 법전에 적힌 세율 말고 실제로 내는 비율이요? 네, 각종 공제나 혜택 같은 걸 다 제하고 부자들이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꺼내 납부한 진짜 세금 비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랐길래요? 1950년대 미국 상위 1%가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91%라고 해놓고 20%만 냈다고요? 심지어 1960년대에는 13.8%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와, 이거 들으니까 그 미국 60년대 광고업계 다른 드라마 매드맨이 딱 떠오르네요. 아, 그 드라마 보셨군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막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 스테이크 썰고 마티니 마시고 비싼 차 타는데 그 모든 걸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긁잖아요. 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당시 부자들은 개인적인 생활비, 휴가비, 심지어 교통비까지 모두 기업의 비용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런 각종 꼼수로 그 90%가 넘는 세금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거죠. 법만 무서웠지 실제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네요. 반면에 오늘날은 어떨까요? 국세청의 감시망이나 세금 회피를 막는 법적 제도가 그물망처럼 엄청 촘촘해졌습니다. 이제 법인카드로 마티니 마시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그 결과로 현재 미국의 상위 1%가 내는 평균 연방 소득세율, 즉 실효세율은 27.6%로 높아졌습니다. 오, 60년대 13%대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네, 역사적 고점이었던 2000년의 28.9%에 거의 근접한 수치고요. 영국의 상위 1% 실효세율은 거의 40%에 달합니다. 캐나다도 39%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법에 적힌 명목세율은 과거보다 낮아졌을지 몰라도 실제로 국가가 걷어들이는 비율 자체는 지금이 훨씬 높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을 좀 대신해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아무리 상위 1%의 실효세율이 올랐다고 해도요, 평범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꼭대기, 막 구름 위에 있는 0.01%의 초고액 자산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되게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억만장자들의 조세 회피 전략 중에 그 유명한 사고, 빌리고, 죽어라. 영어로 바이 바로 다이 전략. 이거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전략이죠.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절대 팔지 않는 겁니다. 팔지 않고 그냥 쥐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초호화 생활을 즐기는 거죠. 대출금은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액수를 떠나가지고 매달 유리지갑처럼 세금 꼬박꼬박 다 떼이는 대다수의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분노를 유발하는 꼼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는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시스템의 허점이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하려는 것은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데이터로 봐야죠. 네, 국가 경제와 예산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냉정한 득실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자료가 지적하는 맹점은 이렇습니다. 네, 들어보죠. 이 사고, 빌리고, 죽어라 라는 꼼수를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싹 다 막아버리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거치는 세금은 연간 GDP의 0.1%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GDP의 0.1%요?
막조 단위로 거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상속세도 사람들에게 비슷한 환상을 줍니다. 상속세요. 상속세 팍팍 올리면 세수 엄청 늘지 않나요? 미국이 1960년대 수준의 아주 강력한 상속세를 다시 도입해서 징수한다고 시뮬레이션을 싹 돌려봤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현재 상위 1%의 전체 세금 부담률이 45.3%에서 46.0%로 겨우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아, 겨우 0.7%포인트요? 네. 즉, 이런 허점들을 막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그 거대한 예산 펑크를 메우는 실질적인 재원 확보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진짜 반전이네요. 사실 초부유층이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분분하잖아요. 네, 논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죠. 어떤 연구자들은 이 초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진짜 쥐꼬리만 하다고 비판하는데 이번 자료에 포함된 오튼과 스플린터의 폭넓은 조세 연구, 이걸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두 학자의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국세청에 신고된 월급 명세서만 딱 본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들의 연구 방법론이 핵심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보통 놓쳤던 부분, 즉 미실현 자본 이득이나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부담분까지 아주 영리하게 모두 포괄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아, 눈에 안 보이는 세금까지 다 끌어모아서 계산을 해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상위 0.01%는 전체 소득의 약 5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소득의 절반이요? 진짜 번 돈의 반토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스프린터의 추가 분석도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흔히 포브스 같은 부자 순위 명단에 나오는 미국 상위 400명의 부자들 있잖아요. 네, 세계 최고 부자들 이름 쫙 나오죠. 그걸 보면 개인이 그 엄청난 돈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400명의 부가 2,000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과 신탁을 유지하는데 분산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개인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가문의 돈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이 초부유층 가문의 실효세율은 40%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0%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결국 이 데이터들을 쭉 종합해보면 오늘날의 선진국 정부들은 예산을 짤 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주 무겁게 의존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청취자님들이 보는 현실 정치의 딜레마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 부자들이 이미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부자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이유 때문입니다. 절박하다고요? 네, 정부의 지갑이 텅텅 비었거든요. 아, 돈이 없군요. 과거에 쌓아둔 국가 부채에 이자 내야죠. 인구 고령화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이랑 의료비 지출 감당해야죠. 거기라 요즘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국방비도 팍팍 늘고 있습니다. 진짜 돈 쓸 곳은 넘쳐나네요.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세금을 조금씩 올리는 보편적 증세는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죠? 최근 몇 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생활비 고통을 엄청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편적 증세에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당장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내 세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표가 다 날아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표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수를 확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지팡이가 바로 그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자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유권자들 귀에는 정말 아주 매력적인 속삭임이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분석이 쏟아집니다. 네, 데이터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꼼꼼히 끄덕보니까 이 로빈후드식 접근법에는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숨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방금 전문가님도 잠깐 언급하신 세수 확보의 한계입니다. 네, 부유세만으로는 나라 살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증명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가 억만장자들에게 5% 부유세를 걷겠다고 했잖아요. 네, 엄청 세게 부르던데요. 그래서 세금을 다 걷어도 그 금액이 주 연간 생산량의 2%에 불과합니다. 뉴욕시장이 제안한 추가 과세도 주 전체 예산 대비 0.25% 수준밖에 안 되고요. 생각보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청취자님, 실제로 전 국민에게 막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북유럽이나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요?
부자들 세금을 엄청 뜯어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자들의 주머니만 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처럼 부자든 서민이든 물건을 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보편적인 세금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 스웨덴이나 덴마크 부가세가 25%막 이렇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소수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국가 경제를 절대 지탱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부작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혁신 저해 문제입니다. 저는 자료에서 이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이 진짜 흥미로웠거든요. 아, 특허 관련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향후 3년 안에 누군가 새로운 특허를 출원할 확률이 0.6%포인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금이랑 발명 사이에 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건 혁신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혁신가들의 입장이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기업을 일구는 거, 이거 엄청난 시간과 자본 그리고 실패의 리스크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네, 인생 걸고 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한 혁신가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발명으로 창출한 전체 경제적 가치 중에서 본인 개인의 부로 가져가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 고작 2%요? 그럼 나머지 98%는요? 그 나머지 98%의 가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의 발전, 소비자의 편익 증대 같은 형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아이폰 쓰면서 편해진 거나 그 부품 회사들 돈 버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98%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부유세나 고율의 소득세로 그 혁신가가 얻을 수 있는 보상마저 대폭 깎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팍 꺾이겠죠. 현재 뉴욕시의 최고 소득세율은 이미 52%에 달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더 올려서 잠재적인 기업가들의 의욕이 완전히 꺾인다면 벤처 캐피탈이 위험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창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겠네요. 네, 결국 그 혁신이 창출했을 98%의 거대한 사회적 이득이 자체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손실이죠. 와, 이건 생각 못 해본 포인트네요.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 이게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협일 텐데요. 바로 자본 이탈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자본은 발이 달려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님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차고지에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겨우 빛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열매를 맛보기도 전에 주정부에서 일회성 부유세라면서 자산 가치의 5%를 현금으로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현금도 없는데 지분을 팔아서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맞아요. 이 자료는 이런 식의 과세가 무슨 진보적인 조세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인 재산 몰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세제도의 생명은 철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이게 무너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나 유명 투자자 피터 틸 같은 억만장자들은 이미 세금이 싼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으로 주소를 다 옮겼습니다.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부유세 반대 시위에서 이런 구호가 등장했다고 자료에 나오더군요. 억만장자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은 인기 있는 정치적 수사지만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잃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일이다.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물론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말 첨예하게 갈립니다. 네, 단일한 의견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스 피케티 같은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요. 앞으로 AI 기술 같은 것 때문에 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꼭대기로 쏠릴 것이기 때문에 최상위층 최고 세율을 막 80%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부의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죠. 반면에 우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그런 극단적인 징벌적 세금이 결국 투자를 다 위축시키고 경제의 핏줄인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양쪽 다 나름의 탄탄한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양측의 팽팽한 논리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원문 자료에 담긴 시각들을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로서만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 탐구의 첫걸음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구름 위에 있는 억만장자들의 세금 이야기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매달 월급 명세서 세금 내역 보면서 한숨 짓는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남일 같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단순히 부자들 참 피곤하겠네 하고 넘길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so what, 즉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의 핵심이군요. 네,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연방소득세의 무려 4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감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고요. 1%가 40%를 낸다. 엄청난 비율이죠. 영국은 상위 1%가 소득세의 27%를 내고 호주는 약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소수의 부자들이 내는 그 막대한 세금이 우리 사회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거대한 연료가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 덕분에 나머지 80에서 90%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복지 혜택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료를 보면 오늘날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이전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전 지출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로 쥐어주는 돈,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이런 혜택들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규모가 현재 선진국 평균 GDP의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GDP의 22%요? 1990년대 중반에 18%였던 것에 비하면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죠. 영국의 경우는 더 충격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뭔가요? 한창 세금을 열심히 내야 할 근로 연령층이 있잖아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평생 납부하는 세금보다 국가에서 의료비나 교육비 형태로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와, 내가 낸 돈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거네요. 그렇게 들으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를 꽉꽉 채워주는 게 완벽한 시스템처럼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죠. 하지만 이 심층 자료들은 바로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숨겨진 청구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국가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극소수의 1%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정치적으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대목이 오늘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조세 전문가들은요,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보편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소수의 부자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사회보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훨씬 더 건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죠? 부자들이 다 내주면 서민들은 좋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정부 지출에 쓰이는 그 세금 부담을 자기 지갑에서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요, 세금을 올리는 것의 경제적 부작용에도 완전히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 누군가 부자, 다른 사람이 대신 다 내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막 빚을 내서 무리한 사업을 하든 비효율적으로 돈을 펑펑 쓰든 덜 신경 쓰게 된다는 거군요. 내 돈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유권자 개개인이 내 세금 진짜 아깝다 이렇게 느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정부의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선심성 지출을 견제할 동력 자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견제장치가 고장나는 거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처럼 물건 살 때 모두가 체감하는 보편적 세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정부 지출이 주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청구서라는 양면을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무조건적인 무상 지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와,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즉, 소수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이 로빈후드 방식은 단기적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마약일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유권자의 눈을 가려서 국가 경제랑 정치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이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심도 깊은 분석이네요.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부자들에게서 얼마나 더 돈을 뜯어낼 수 있느냐 이런 회계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정부 권력을 견제할 거냐 하는 시민의식과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께 아주 도발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오, 어떤 시나리오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빅테크 리더들이나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즉 AI와 로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노동과 일자리를 대거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영원히 저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부와 소득은 AI 기술과 거대 자본을 소유한 극소수의 최상위층, 그 소수에게 지금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지금의 1% 쏠림은 애교 수준이겠네요. 인간의 육체적, 지적 노동이 더 이상 부를 창출하는 주된 원천이 아닌 세상이 진짜로 온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근로소득 기반의 조세제도, 이 시스템 자체는 그 근간부터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와, 그건 진짜 등골이 좀 서늘해지면서도 지적 호기심을 엄청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노동이 돈을 못 벌면 세금은 어떻게 걷죠? 그래서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공정한 세금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백지에서요? 개인의 재산권도 지켜야 하고 혁신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해야 하고 동시에 그 거대한 양극화 속에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굴러가도록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너무 상충되는 가치들이네요. 이 상충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조세제도로 조화롭게 녹여낼 것인가? 이것은 아마 우리 세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철학적이자 경제적 숙제가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룬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숨겨진 맥락들 속에서 우리 지식탐구자 청취자님들께서도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치는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뉴스의 그 표면적인 슬로건을 넘어서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또 늘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시는 청취자님의 그 멈추지 않는 배움의 열정을 저희는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늘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아주 새롭고 묵직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